오늘도 개통학 및 실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해 볼 주제는 동물의 다양성 이제 파트, 이제 이론이 다 끝나고 이제 32개 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 32개 문 중에 연체동물은 이제 지난주에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맨 앞쪽에 이제 원생동물, 연체동물 이제 말고 이제 그 다음 파트들을 봐야 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파트들을 공부할 때 용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일반 생물학 할 때 이쪽 파트는 나중에 개통학에서 할 거니까 그러면서 넘어갔던 파트를 여러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그때 교과서로 보진 않고 이것처럼 이제 메이슨 바이올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Understanding Biology라는 책인데, 그 책의 챕터 27이 동물 다양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 안 쓰고 이제 이 책 쓰는 이유는 일개 단위로 단원으로 딱 나눠져 있고, 동물 분류학 그 32개 문을 배울 때 아주 기본으로 했던 그 굉장히 그 아주 간결한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게 되고,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석판 작업을 할 때 참여를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파트는 제가 직접 해독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라든가 등등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용어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암기할 수밖에 없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봐주시면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학습 과정은 아까 옆에 있던 그림처럼 이런 내용들이 될 텐데,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공유하는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비 날아다니는 그림과 그 다음에 노래기, 그 다음에 포배기에 있는 그 다세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그림인데, 뭐 다른 생물들도 이동을 다 할 수는 있는 생물들이 많은데 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까지의 생물은 동물밖에는 없죠. 동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매우 폭넓고 다양한 크기의 모양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는 노래개 같은 것처럼 무척추 동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거의 95%에 육박하는 생물들은 무척추 동물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 같은 척추 동물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발성 단계를 거치면서 나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연속적인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세포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포배라고 불러요. 이따가 그래서 포배기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원장, 원구 이런 얘기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동물의 특성 이야기를 할 적에 아주 기본적인 동물의 특성에 대한 거를 9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종속영양, 다세포성이다, 세포벽이 없다, 활발한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형태의 다양성, 서식지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유성생식, 배발생, 조직, 그래서 이렇게 9가지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기본적인 공유하는 동물만의 특징, 그러면 이 9가지를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종속영양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동물은 뭔가를 먹는데 직접 그 식물이나 이렇게 동물과 그 조류처럼 독립영양, 즉 그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유기물질을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서 스스로 먹이를 먹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생물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생물을 섭식해서 살기 때문에 종속영양이라고 그러고, 식물이나 조류는 이에 반해서 독립영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초식동물, 소나 뭐 말 이런 것들은 독립영양 생물들을 소비하고, 즉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다음에 일부 육식동물은 타가 영양 생물들을
섭식한다. 그러니까 타가 영양은 종속 영양 생물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일부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일부 동물들은 잡식성이어서 독립 영양 생물과 타가 영양 생물들을 모두 소비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식성 생물들은 부패되고 있는 생물들을 소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세포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세포성. 모든 동물은 다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복잡한 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단세포성 종속영양생물, 원생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책에 우리 교과서에 해당하는 그 지편서 교과서에는 원생 동물을 동물 물리학에서 같이 포함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책들에서는 분리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여기서는 이제 지금 필요에 따라서 집어넣었다 다시 뺐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간 단세포성 종속영양생물들은 원생 동물에 속하는 크고 다양한 그룹 내에서 몇 가지 다른 계통군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포함시키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어쨌든간 중요한 건 원생 동물을 빼고 이야기하면 모든 동물은 다세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동물은 모두 다 세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벽이 없다라는 거, 세포벽이 없다. 그래서 세포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세포벽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얘기하면서 동물 세포는 다른 다세포 생명체들과는 다르다 그랬죠. 식물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딱딱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동물 세포는 그런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특히 동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세포들은 콜라겐과 같은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 외 구조물들이 연결돼서 서로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독특한 단백질들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접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은 영어로 이제 정션이라고 표현을 정션. 그래서 나중에 세포 학대 가게 되면은 타이트 정션, 데스마타 이런 용어들을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정션, 연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 좀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한 이동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세포 동물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또 프로토조아를 살짝 또 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동물의 이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의 이동 방식을 다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동물도 있고 물속에 사는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생물들이 포함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기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이런 것들은 일부는 그 동물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고착형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 고착형 생물을 세실 타입이다. 세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용어인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실이라는 용어 고착형이다.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느린 착생형 세덴터리라고 하죠. 세덴터리 착생형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게 분명히 특징이긴 한데 고착형도 있고 고착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그 고착된 상태에서 몸의 다른 부분들은 움직이죠. 그래서 세실과 세덴터리 두 개의 용어를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형태 다양성을 이야기했는데 동물들의 모양 크기 범위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고래 대왕 오징어처럼 매우 큰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작은 것들은 원생동물을 포함하면 현미경적 크기인 것들이 나오죠. 육안 관찰이 안 돼요. 유글레나 그다음에 집신벌레라고 하는 파라메시움 이런 것들은 아예 현미경 없이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생물들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우리 고래, 고래, 대왕 오징어. 오징어가 그렇게 큰가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이 대왕 오징어일지도 모르겠어요. 60m 사이즈 되는 거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외국의 자연사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대왕 오징어 연체동물은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서 전시해서 각 섹션별로 이렇게 다 어떤 방을 가든 다리들이 쫙 펼쳐 있는 그런 모습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나 대왕어종처럼 큰 것까지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척추동물과 무척동물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무척추동물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 종 중에 현소종 6만 종 정도가 척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추동물은 100만 종의 중에서 6만 종이니까 실제로 6%밖에 안 되네. 그죠?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94%가 무척추동물이고 6%가 척추동물이다. 이 숫자는 물론 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쨌든 간 100만 종 중에 6만 종이 척추동물이고 나머지는 무척추동물이다.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고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의 다양성이 있다. 서식지, 헤비tat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서식지의 다양성은 동물의 35개는 이제 40개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지편사 교과서는 32개문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이제 동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그 책자에는 그 숫자가 문 숫자가 35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40개라고 이제 해놨죠. 실제로 현재 문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그룹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현재 아직은 교과서에 실릴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큰 논문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의 특징을 나눈다. 그때 얘기했죠. 굉장히 안정적인 건데 그게 하나의 큰 논문인데 문이 하나 만들어진다. 네이처 사이언스에 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주로 네이처에 주로 나죠. 그런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생물종은 또 바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종류의 문의 경우에는 담수에 서식하거나 또 매우 적은 종류는 육지에 서식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바다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절지동물문, 그 다음에 연체동물문, 그 다음에 육지에 적응한 척삭동물을 척삭동물을 포함한 3개 문이 주로 이제 많은 동물군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굉장히 바다에 서식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성생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동물은 유성생식을 합니다. 암놈과 순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알은 움직이지 않고 편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작은 정자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자의 크기가 정자의 크기에 비해서 85,000배 정도 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알은 크고 에그는 크고 스펌은 굉장히 작다. 핵만 전달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나올 나나라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fertilized egg, 즉 수정란이라고 하는 수정란에 들어가는 정자는 핵만 전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있는데 수정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른 그 속도로 수정란 한 개짜리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그 다음에 256개 이렇게 세포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분열할 수 있는 이유는 DNA 그 세포마다 들어갈 DNA도 미리 잔뜩 복제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세포마다 들어갈 미토콘드리아도 잔뜩 복제된 걸 갖다 넣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에그가.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겁니다. 85,000대의 사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그 큰 에그에 핵만 딱 들어가면 2N짜리가 딱 2N짜리 발생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가 숫자가 쫙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포배기, 낭배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주로 이제 포배기가 이제 이따가 나올 텐데, 이제 포배기 지나서 이제 원구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동물에 있어서 감소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배우자로서 기능을 해서 암컷 배우자, 수컷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수체 세포는 다른 반수체와 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자이고트, 접합자를 생성합니다. 접합자는 EN이죠. 당연하게 식물의 특성인 세대교번 이런 게 대응되는 동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성생식이긴 하지만 암컷 생식기와 수컷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성생식은 유성생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특징, 배발생입니다.
동물 접합자인 수정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죠? 세포의 덩어리인 포배를 형성하는 나날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유사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숫자를 2, 4, 8, 16 쫙 늘어 빨리 늘리면서 포배를 형성하는 그 나날이라는 기작은 유사분열입니다. 그죠? 유사분열. 그래서 동물의 배아는 유생으로 발달하는데 그 유생은 성체하고는 또 모양이 많이 달라요. 서식처도 다르고 먹이도 다른 걸 먹고 어쨌든 그러면서 유생은 급진적인 몸 구조의 변화 과정인 변태를 거쳐서 전혀 다른 형태의 또 성체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은 배 발생 과정을 거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을 가집니다. 조직을 가져요. 해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동물의 세포들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조직,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모여진 세포들의 집합체를 이룬다. 그래서 간세포들은 간조직을 만들어, 그죠? 간조직을 이용해서 간조직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적인 단위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동물의 특성을 우리가 9가지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보통 대칭형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대칭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radial symmetry, 그래서 방사 대칭을 이루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bilateral symmetry, 그래서 좌우 대칭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 대칭 같은 경우에는 말미잘과 같은 자포동물문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몸의 중앙축을 통과하는 어떤 면이라도 똑같은 반쪽으로 나눠진다. 즉 여기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도 이렇게 나눴다. 양쪽이 똑같습니다. 양쪽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사대칭이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좌우대칭은 시상면, 사지탈 플레인, 요거. 그래서 이렇게 반쪽으로 쭉 나눈 이쪽 면을 가지고 이제 좌우대칭이 이제 되기 때문에 시상면을 따라 똑같이 반쪽으로 나누면 좌우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등쪽, 그 다음에 배 쪽인 복면, 앞쪽, 뒤쪽, 그 다음에 전두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쭉 자른 거죠. 그 다음에 횡단면, 그래가지고 몸통 중앙을 쫙 가로집니다. 몸통 중앙을 쫙 가로지르는 이게 바로 횡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실제로 조금씩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머리 끝 쪽 엔테리어, 앞쪽, 그죠? 그 다음에 꼬리 끝 쪽 포쉐리어, 그래서 1번 앞쪽에 해당하는 머리 끝 쪽, 그 다음에 꼬리 끝 쪽.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그 다른 쪽에서는 앞면, 앞쪽, 뒤쪽 이랬죠. 그래서 앞쪽, 뒤쪽이 되는 거고 3번이 등쪽, 도살 파트입니다. 도살 파트고 그 다음에 4번이 그 배 쪽, 벤트럴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들 도살, 벤트럴, 엔테리어, 포쉐리어 나중에 비교해부학이나 해부학 쪽 가도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능수능란하게 영어 한글을 다 이렇게 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죠. 잊어먹지 말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워줘야 되고 이제 5번이 아까 우리가 시상면이죠. 가운데 쭉 자른 그 면이고 그 다음에 횡단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인데 이렇게 6번에 해당하는 크로스 섹션 하는 거죠. 횡단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이고 전액면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여기 전두면이라고 한 게 전액면이죠. 프론탈 플레인, 그래서 7번에 해당하는 즉 이렇게 자르는 게 전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큼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거 이제 최근 힝맨 주얼로지에는 이렇게 그림이 또 고양이를 똑같은 고양이인데 칼라로 딱 해가지고 멋지게 그려놨죠. 이해가 더 잘 가실 거라고 보고요. 엔테리어, 포쉐리어, 그 다음에 도살, 벤트럴 네 가지에다가 크로스 섹션 하게 되면은 그 트랜스버스 플레인이고 그 다음에 시상면 사지탈 플레인이고요. 프론탈 플레인은 이렇게 가로로 치게 된 이걸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한글 영어 반드시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채강이라는 겁니다. 실럼이라고 이제 읽는데, 채강이죠, 채강. 그래서 발생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이제 더 의미가 더 깊어지긴 하는데, 지금 뭐 발생학 강의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채강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일단 생물부터 봅시다. 이거 뭡니까? 편형동물 플라나리아. 선충류인데, 이거 지금 기생충 종류죠. 회충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환형동물은 우리가 지렁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편형동물, 그 다음에 선충동물, 그 다음에 선형동물의 선충류죠. 그 다음에 환형동물 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서 단면을 쳤습니다. 그죠? 이 단면은 무슨 면이 되죠? 크로스 섹션한 겁니다. 그죠? 아까 무슨 면이라고 그랬죠? 무슨 면? 무슨 면? 무슨 면? 횡단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트랜스버스 플레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안에 소와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서 이걸로 물질들이 이동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에 해당하는 바깥 표면은 외배엽에서 유래된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소와 강을 이루고 있는 요 세포들은 내배엽에서 유래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사이에는 중배엽 유래 조직들이 이렇게 핑크 색깔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중배엽 유래 조직입니다. 채강이 없죠? 이 소와 강은 그 자체가 강이지 중배엽에서 유래한 그 채강이라고 하는 채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편형동물 같은 무채강 동물은 내배엽에서 유래된 소와 강과 외배엽에서 유래된 근육통 사이에 채강이 없다. 채강이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충류에 해당하는 그 기생충 종들이죠. 편충, 요충, 휘비장충, 회충 이런 것들인데 회충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충에 바깥에 외배엽 유래 조직이 있고 내부에는 소와 강이 있고 여기에 빈 공간 흰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요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의채강이라고 부른다. 요 공간, 하얀 공간. 그래서 요거 지금 핑크 색깔은 중배엽 유래 조직이죠? 중배엽 유래 조직과 그 다음에 내배엽 유래 조직 사이에 채강 비스무리한 게 있다. 그래서 의채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들이 나오는데 내배엽, 엔도는 안쪽을 이야기하죠. 덤은 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인데 배엽 할 때 배, 외배, 내배 할 때 내배가 되는 거고 외배는 액토는 바깥쪽의, 엔도는 안쪽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액토는 바깥쪽의 피부니까 외배엽이 되는 거죠. 외배엽, 더마티스, 더마톱 이런 약들 할 때 DRM은 피부 또는 표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강이 없는 거고 여기는 내배엽 엔도돔과 중배엽 메소돔 사이에 유래된 조직 사이에 의채강 휴도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휴도덤 PSEUDO가 나오면 가짜의 진짜 말고 가짜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채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휴도덤으로 이루어졌다. 자, 메소돔은 중배엽이 되는 거죠. 중배엽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잠깐 꼬여가지고 잠깐 수정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수정했냐면 뭐 바뀌었죠? 의채강이 휴도실이라고 그래요. 휴도실. 실이라고 불러요. 실. 휴도실. 휴도코엘 아니고 휴도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내배엽 엔도덤, 중배엽 메소덤, 의채강은 휴도실이 되겠습니다. 채강동물하고 좀 다른데 이게 보게 되면 요거 저 그림만 좀 보죠 참. 그래서 외배엽 유래 조직 바깥에 있고 소와 강이 있고 소와 강은 내배엽 유래 조직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중배엽 유래 조직이 있고 그 사이에 의채강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의채강이다 표현했던 거고 채강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르죠. 외배엽 유래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배엽 유래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배엽 유래 조직이 내배엽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배엽 중간에 구멍이 뻥하게 뚫린 진짜 채강이 있는 거죠. 그죠? 실럼 채강이 있습니다. 채강이 있어요. 그래서 채강동물은 전적으로 중배엽에서 유래된 조직들로 생긴 채강을 가지고 있고
중배엽에 유래된 조직이 체각 양쪽에 늘어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체강에 대해 쓰시오, 체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라고 이제 문제를 냈다. 그럼 체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체강은 그 체강의 유무에 따라서 동물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체강에 없는 건 무체강 동물, 그 다음에 체강에 있는 건 체강 동물인데 체강 동물, 무체강 동물 사이에 체강 비스무리한 의체강, 휴도씨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체강 동물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편형동물 플라나리아 같은 것들이고, 진체강 동물, 체강 동물은 환영동물 이상인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의체강 동물이 있는데, 의체강 동물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기생충이 많이 속해 있는 선충류가 대표 케이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아주 쉽겠죠. 옆에 있는 글씨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어때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거나 문제를 풀 적에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해야 돼요? 일단은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반은 그림에서 다 있다. 실제로 생물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글로 풀어 설명하려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외우지 말고 그림을 자세히 이해해서 이 설명을 거꾸로 쓸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 체강이 뭔지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놓고, 그러고 나서 무체강, 의체강, 체강을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단면 그림을 그려놓고 외배엽, 내배엽 유래에 대한 얘기와 소화강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의체강과 체강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하면서 좀 즐기면 좋겠다 라고, 이제 결국엔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좀 많은데요. 좌우 대칭 동물들은 아래서부터 나날이라고 어쩌고 쭉 돼 있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선구 동물과 후구 동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구 동물은 프로토스톰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먼저 선. 그래서 프로토는 먼저 오고 스톰은 입을 이야기합니다. 듀트로는 이제 그 후구 동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듀트로는 두 번째 입이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듀트로는 두 번째, 스톰은 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 두 번째 입 표현했는데, 이제 원구가 무엇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용어가 되는 거죠. 원구가 무엇이 되느냐. 그럼 원구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겁니다. 아래에서 나날을 하게 되면 2, 4, 8, 16, 32, 64, 128, 2월 간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가서 세포가 이제 계속 유사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럼 숫자가 많아지고 세포 크기는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포 맨 처음에 한 개였던 세포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세포가 작아지면서 안은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빈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빈 공간에 있는 그 공을 한쪽에서 손으로 풍선, 물컹물컹한 풍선을 손으로 쑥 누르는 것처럼 만입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두 개의 층을 가진 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이 쭉 들어간 그 부분은 원장, 알첸테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고요. 그 원장이라고 불리는 그 안쪽에 외부와 맞닿은 부분을 원구라고 부르는데, 원장의 끝에 열려 있는 파트를 원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그 원구가 입으로 되면 선구동물이고, 그 후구동물은 그게 항문으로 되면 그거를 우리는 후구동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동물은 편형, 선형, 연체, 환형, 절지 대부분의 좌우대칭 동물을 포함하고 있고, 이건 이제 입과 항문 모두 배발생 과정의 원구로부터 유래를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선구동물 항문은 배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후구동물은 극피, 척추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그림 보면 여러분들 딱 이해가 갈 거예요. 어쨌든 간 입은 후구동물은 발생 과정 후기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구멍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이 실제로 힐맨 주얼로지에 있던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나선형 나날과 방사성 나날, 즉 스파이럴 클리비지와 레디얼 클리비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CL 스테이지에서 스파이럴 클리비지를 해서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가스트롤레이션, 그래서 낭배기가 됐을 때 알첸테론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이제 원장이 되는 거죠. 이 파트가. 그리고 원장으로 해서 만입된 손가락으로 쑥 넣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안쪽은 알첸테론이고, 이 입구는 뭐라고 불러요? 블라스토포아 원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실럼, 이게 이제 최강이 되겠고요. 메소덤, 아까 뭐였어요? 메소덤 중배가 되겠죠. 중배엽. 그 다음에 이 블라스토포아가 마우스가 되니까 무슨 동물? 프로토스톰, 즉 선구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새로운 세포가 분열되면 극방향 축을 중심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각도로 기울인 배열되어진다. 그 결과 새로운 세포는 좀 더 오래된 세포와 촘촘한 배열을 하고 있고 빈 공간 방향으로 놓여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은 되게 어려운데 이 그림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방사성 나날을 보게 되면 레디얼 클리비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요렇게 실럼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원구니까 블라스토포아가 항문이 된다. 그러니까 후구 동물이 되는 거죠. 최강이고 중배합입니다. 그죠? 다이제스티브 튜브 그랬는데 여기가 소화관이 되는 거죠. 소화관. 네, 소화관이 되는. 역시 여기도 소화관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간 선구, 후구 동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분열을 통해서 세포들은 직접적으로 위와 아래쪽에 위치하고 프로세스 결과 서로 느슨하며 꽉 찬 볼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 모양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사세포기일 때 한 바퀴 살짝 조금 각을 틀어서 축이 바뀌었죠. 나선 나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포가 많아져 가지고 포배기가 됐던 게 원구가 쭉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가 알첸테론이 되는 거고, 여기가 블라스토포아, 여기 블라스토포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 안은 원장, 요 자체 요 입구는 뭐 원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원구가 입으로 되니까 선구동물, 여기서 원구가 항문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원장, 그 다음에 여기는 원구죠. 이 원구 항문이 될 거니까 요 원장의 요 파트, 여기는 이렇게 항문이 될 겁니다. 그죠? 무슨 동물? 후구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라스토포아가 에누스, 즉 그 항문이 되느냐, 그 다음에 마우스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을 나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개방혈관계, 개방순환계, 폐쇄순환계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동물은 두 가지 이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혈액이 혈관으로부터 공동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결국에는 심장에서 혈관이 나간 혈관이 계속 혈관이 가는 게 아니라 툭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혈액이 조직에 세포들이 담겨진 체액과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시 혈관이 만들어지는 곳은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혈액이 어때요? 조직에 가고 체액하고 다 혼합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 반면에 클로즈드 서큘레이터로 시스템인 폐쇄순환계는 혈액이 혈관 내에 가두어져 있어서 다른 체액들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그죠?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올라오고 시험 배울 때 해명, 강장, 현형, 윤형, 선형, 환형, 열지, 절지, 무화, 극비, 원색, 척추 해가지고 외운 분도 있고 안 외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3개 보통 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명, 강장 했는데 여기 해명, 강장에 여기 쫙 쳐있는 요 경계선이 포배기에서 무배엽 단계로 가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낭배기에서 이배엽 단계로 가는 동물들이 이제 강장동물. 그래서 이건 자포와 유절 동물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3배엽으로 올라가면 나무 두 분지로 나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누죠. 왼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선구동물이고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후구동물입니다. 그래서 편형, 선형, 윤형, 환형, 연체, 절지에 해당하는 게 선구동물 또는 전구동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했었고, 오른쪽은 후구동물 속합니다. 그래서 모악, 극피, 원색, 척추인데 위에는 다 3배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그은 게 왼쪽은 선구, 후구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 3배엽인데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편형동물, 선형동물 그랬는데 아까 기억납니까? 요게 무채강, 요게 의채강, 그죠? 요 위로는 무슨 동물? 채강동물입니다. 여기 진채강이라고 해놨죠? 지금 진짜 빼고 보통 채강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편형동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외배, 내배 사이에 중배엽 구간이 있긴 한데 강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채강이 없어요. 선형동물은 외배하고 내배 사이에 중배엽이 있는데 내배엽 쪽은 외배엽과 틀리게 중배랑 연결이 안 된 어리부리한 강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강 이름이 진짜 채강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의채강이라고 불렀다. 아시겠죠? 의채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위는 진채강. 그래서 진정한 채강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책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책으로 오면 이제 이게 좀 더 세분화된 문들로 막 나누어지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문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것들, 그래서 종수가 많은 것부터 작은 걸로 지금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종류는 뭐예요? 절지동물문이에요. 절지동물문. 그래서 곤충이 속해 있고요. 개, 거미, 가재, 그다음에 다지류, 진해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튼질의 외골격이 체질화되고 채강이 있는 몸을 싸고 있고, 쌍을 이루는 관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곤충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육상, 그리고 담소 서식지, 안 사는 것 없이 다 살아요. 나비 같은 건 날아다니고, 벌도 날아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개, 거미, 가재, 사방에 산 같은데 담수에도 살죠. 이렇게 개울가처럼 이제 상류 막 이렇게 빠르게 하는 물 같은데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종류는 연체동물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동물은 지난 아마 강의를 한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아플라코폴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폴리플라코포라, 그다음 바이벨브스, 게스트로포드 해가지고 문을 이야기했어요. 7개 그 강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연체동물문은 달팽이, 조개, 문어, 민달팽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연체동물들은 채강동물, 진채강에 속한 채강동물이고요. 몸으로 외투막에서 분비되어서 만들어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폐각으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래서 모노플라코포라, 폴리플라코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많은 종류의 동물들은 독특한 끌 같은 여, 라둘라 기억합니까? 치설을 가져요. 치설, 라둘라, 그죠? 라둘라 디스. 그 다음에 해양, 육상, 그리고 담소 서식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 공부를 먼저 이제 했죠. 왜냐하면 연체동물문 빨리 이제 관찰할 거기 때문에 먼저 했었는데, 그거 이제 실험하고 겹쳐서 하느라고 이제 연체동물 먼저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문도 하나씩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척삭동물문입니다. 그죠?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체형을 가진 각 개체는 어떤 시기에 척삭, 등쪽, 신경삭, 인두열, 항문 뒤 꼬리를 가다니까 어떤 시기니까 어렸을 때건 유생 때건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한번 가집니다. 단 한 번은 가집니다. 그리고 척추동물에 있어 척삭은 척추를 가지고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해상, 육상, 담소 색채 모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들이 전부 다 포함됐고 약 56,000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형동물문입니다. 플라스 헬밍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나리아, 아까 플라나리아 무채강, 진채강, 의채강, 채강 뭐였죠? 무채강입니다. 체절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우대칭이죠. 바이레트럴입니다. 그 다음에 소와 강은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조충, 촌충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촌충, 테이프웜이라는 거죠. 기생충, 소와 간이 없습니다. 많은 종들은 사람과 가축의 기생충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해양, 육상, 담소 서식지에 삽니다. 특히 그 플라나리아 쪽에 속하는 편형동물의 대표적인 기생충은 우리 간디스토마가
거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동물 문이 있는데, 선형동물문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무슨 휴도씨를 갖고 있습니다. 의체강 동물이고, 체절은 없고 좌우대칭이고요. 입과 항문에 관상의 소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육상, 담수에 살고, 어떤 종은 생물과 사람과 동물에 기생하는 수가 있다. 당연히 다 기생충이죠. 환영동물은 지렁이, 서관충, 거머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체절화되어 있고 좌우대칭이고 체강은 있고, 우리 지렁이 생각하면 돼요. 그죠? 각 체절에 강모, 세태를 가집니다. 해상, 육상, 담수, 서식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파리 사는 말미잘에 속해 있는 자포동물문입니다. 방사대칭에 체강이 없고 조직이 있으나 기관은 없어요. 입은 단순한 소환항으로 열려있고 쏘는 캡슐로 무장된 촉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해양성인 몇 종이 담수에 서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파리 사는 말미잘, 굉장히 하등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극피동물문 그랬는데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성체는 오방사대칭입니다. 그리고 탄산, 칼슘 판으로 된 내골격이 있고 몸의 일부가 제거되면 재생된다. 모두 바다에 산다. 그래서 불가사리는 어장을 망치는, 예를 들어서 조개를 키우는 어장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어. 그냥 통째로 조개를 그냥 뚜껑을 양쪽으로 딱 열어갖고 먹습니다. 엄청나게 센 힘으로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데 재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날카롭게 싹 자르면 그게 서로 한 마리 한 마리를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부들이 이게 너무 불가사리가 싫으니까 불가사리를 잡아내요. 도끼로 잘라요. 탁탁 쳐가지고 두세 덩어리로 잘라요. 에이 물고기 밥이라더라 그러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잘린 개수만큼 다시 생겨납니다. 엄청 재생력이 빠르고 재생력이 좋아요. 그래서 잘린 부분이 전부 다 재생돼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력이 좋은 생물은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특히 플라네리아 재생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렁이 재생력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극피동물 중에서 불가사리가 굉장히 재생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재생연구, 특히 줄기세포 연구나 재생연구, 기관 재생이나 이런 거 재생연구할 때 굉장히 좋은 재료로 불가사리, 지렁이, 플라나리아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면동물인데요. 해면동물은 비대칭을 이루는 몸들, 개체로 규정짓기는 어려운데 조직이나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관이 바깥으로 열려 있어서 물이 싹 지나가는 구조,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가섭수 중 편모가 나 있는 금세포라 그래서 초아노사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 금세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포 종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해산 쪽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어조아 그래서 태용동물문이 있는데 이끼벌레로 그래서 시메이트, 시모스 이렇게 부르는데 유일하게 군체를 이루고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작고 체형을 달린 개체들, 이걸 개충이라고 부르는데 개충들이 외골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모양의 선보 달린 촉수, 각 개충의 입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랬는데 그림을 보지 않는 상상이 잘 안 가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 각 파트별로 문별로 설명드릴 때 아마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수는 작지만 중요한 동물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윤형 동물문이 있어요. 윤충류 그랬는데 한 세트의 복잡한 턱을 포함한 완전 소화관을 가진 의체강, 휴도실을 가진 동물이다. 앞쪽 끝에 있는 선모의 움직임이 쫙 돌아가는 모습이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라는 뜻에서 윤충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은 끈벌레입니다. 유형동물인데 연약한 몸이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길게 늘어날 수 있는 주둥이를 갖고 있고 체감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해산종이 대부분이고 담수종이 몇 있지만 육상에 사는 건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끈벌레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완보동물문 곰벌레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이슈가 됐던 동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극한 생활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산꼭대기에 만년설에 있는데 막 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선구동물이고 그 다음에 5개 체절과 4쌍의 발톱이 달린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사 상태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그랬죠.
기절한 상태처럼 돼 있는데 동면하듯이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해양, 육상, 담수, 서식지에 산다. 그래서 얘들의 생태라든가 이런 연구가 최근에 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곰벌레, 타디그라다, 파일럼 타디그라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족동물문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몽산포 채집을 갔다 그러면 채집하다가 반드시 잡아와서 교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생물이죠? 라고 물어보는 동물 중에 한 개입니다. 링귤라라고 하는 개맛이라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두 개의 폐각을 갖고 있는 성구동물입니다. 입 주변에 고리 모양의 선모가 난 촉수관, 로포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꼬리가 쫙 나와 있어요. 촉수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시 그 그림으로나마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조동물목에서 발톱벌레 그랬는데 체절화된 성구동물은 완부동물과 닮았고 그 다음에 키틴성의 부드러운 외골격, 체절화되지 않은 부속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유동 아마 모양 보면 되는데 여러 개 다리가 달린 완보동물이 좀 길게 늘어선 모양 뭐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줄동물은 그래서 테노포라, 크테노포라 아니고 테노포라입니다. 그죠? 테노포라에 빛 해파리, 감투 해파리가 있어요. 그 나중에 문별로 이야기할 때도 나올 텐데 젤리 같고 투명하고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8개의 질판대를 가지고 있고 선모를 운동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완전한 소화관, 항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학동물은 우리나라에 한 종밖에 없는 동해 화살벌레라고 해서 화살벌레가 있는데요. 작고 좌우대칭이고 투명한 해산종이고 각 측면에 진해너비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강모가 있는 턱을 가지고 측면에 신경삭이 있다. 근데 모학동물이 아까 고등학교 책으로 봐도 후구동물이면서 오른쪽에 있는 후구동물이면서 가장 밑에 있는 하등동물이죠. 채강동물인지 아닌지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채강이 딱 정확하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35개의 문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얘들은 포배기 발생 중에 일어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요 전체 임금 편묘충 빼고 입금 편묘충 빼고 해면동물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후생동물 메타조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듀트로스토미아 가기 전에 선구동물 여기까지가 다 선구동물 후구동물 나누는 기준이죠. 그래서 나누는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종류별로 나선형 얘들은 나선형 나날을 하는 여기까지 나선형 나날하고 여기는 큐티클 탈피를 하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방산 나날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큰 특징 아까 고등학교 책에서 봤던 것 같은 특징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1번이 환영동물문에 유수동물과 의식동물이 포함됐다고 표현한 거고 요 2번 탈피 쪽에 정치동물문에 오구동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3번은 모학동물물이 후구동물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거 따로 떨어뜨려 놨죠. 그래서 요거랑 두 개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선구동물은 나선동물과 탈피동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일단 나선형 나날을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점차 이제 세포에 덩어리를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자라나고 대부분 물에 살고 선모 또는 몸의 근육질을 수축함으로써 추진력을 얻는데 편충동물 플라티조안스와 촉수 담련동물 로포트로크조안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충동물에 속하는 플라티조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에 있는 생물들은 단순히 몸에 순환계 호흡계가 없고 매우 발달된 생식계를 가진 편형동물이고 이 그룹은 해양 및 담수 플라나리아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간흡충, 조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편충동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촉수 담륜동물은 로포트로코조안이 되겠죠. 그것들은 두 가지 주요 문과 여러 개의 작은 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트로코포아, 담륜자로 알려진 자유유생생활을 가지고 있고 섭식구조인 필터 피딩, 걸러먹기를 위한 말발굽 모양의 왕관처럼 된 선모가 나 있어요. 그 선모가 나 있는 촉수로 둘러싸인 입, 즉 촉수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촉수관 자체는 태형동물과 완족동물의 경우는 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착형 태형동물 이것처럼 고착형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촉수 담는 동물 중에 트로코포아를 가진 동물문은 연체와 환영이 있습니다. 연체 동물문은 체절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연체 동물 할 때 체강이 최소화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진짜 체강입니다. 그 다음에 문어, 달팽이, 조개를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영동물문은 체절화된 유체강 벌레로 지렁이 떼머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거머리와 이와 매우 큰 해양성 다모류도 환영동물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탈피동물인데 선구동물의 또 다른 주 개통군으로 허물을 벗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벗는 동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개, 가재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곤충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외부 골격을 가득 채울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을 때 탈피를 해서 골격을 없애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골격을 이제 만들죠. 그때 이제 성장하는 동안 새로운 외골격은 현재 외골격 밑에서 이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상태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탈피를 할 때 현재 외골격을 금가게 하고 열리도록 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이제 몸체를 나올 수 있도록 몸체를 부풀리게 되죠. 그래서 힘을 쫙 주면서 마치 그냥 그 바람을 막 넣듯이 그 액체가 체액을 쫙 이제 넣어서 집어넣어서 몸체를 부풀려 가지고 외골격을 금가게 하고 본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외골격 탈피할 때는 새로운 표피를 체액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부풀리고 확대한다. 그래서 새로 만든 그 외골격은 일단은 물컹물컹한 상태로 해놔서 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바깥쪽 외골격은 부러뜨린 다음에 그러고 나가지고 새롭게 만든 외골격은 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허물을 벗은 예전 거보다 더 크고 성장을 위해서 공간이 좀 여유롭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탈피 두 번째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용동물과 절제동물 두 개의 문은 이전에는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했는데 절제동물문은 지금 탈피동물로 같이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제동물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절제동물문에는 가장 많은 종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문 모두 그러니까 선용동물과 절제동물 두 문 모두 굉장히 많은 연구 대상 동물이죠. 그래서 최신의 유전학과 발생학의 이해를 넓혀주고 있는데 사용되는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 기억나죠? 초파리 그죠? 이게 그 종 이야기할 때 속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바꿀까 막 고민했던 그 이야기고 예쁜 꼬마 선충 시엘레강스가 또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탈피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탈피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외골격을 만들었지만 좀 이건 물컹물컹한 상태 껍데기를 벗고 나온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부서서 여유롭게 벌써 봐도 모양만 봐도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좀 몸통이 더 커진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 그림 기억나죠? 1번 뭐요? 1번 뭐? 2번은 뭐라고요? 이거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손으로 직접 써보고 외워보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나오는 용어들 잊지 말고 전부 다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문별 설명 들어갈 적에 하나하나 계속 걸리적거릴 텐데 이거 오늘 해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